빈칸 문제에 대한 유형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자. 사실은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이게 네모난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난이도야. 근데 실제로는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면 이 빈칸 추론 문제 자체가 실제로는 이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나 또는 주제 부연문에 해당하는데 주제문 쪽에 해당하는 이게 수능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주제 부연문을 물어볼 때는 물론 수능도 출제할 수 있어. 어려울 때 보통 탭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연문을 물어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선택지를 먼저 정확하게 읽고 이 선택지를 읽고 난 다음에 빈칸 문장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전체 내용의 흐름의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야. 왜냐면 첫 문장에서는 무조건 화제를 제시하게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화제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면 50%는 이미 알고 시작한다는 말이야. 맞죠, 그지? 그 다음, 빈칸의 위치를 봐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요렇게 되어 있지. 자, 이 형태에서 빈칸이 주어 자리에 빈칸이 쳐져 있다. 이거는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 동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줄이 있지. 그러면 핵심어를 묻는 거야. 또 단락에서 위치야.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 즉 두갈식이 되겠지. 두갈식에 해당하는 요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자, 중간에 빈칸이 있다.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괄식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중간에는 예를 드는 내용이 올 수도 있고, 끝문장이야. 끝문장일 때는 요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물론 부연문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주제문이 있어. 근데 그 주제는 선생님이 화제와 핵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그러면 화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핵심어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빈칸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일 때는 주제문이야. 하지만 자, 주제에 대한 부연문이 있겠지. 주제 부연을 하겠지, 그지? 예를 든다 이 말이야, 그지? 예시를 쫙 든다, 그지? 예시를. 그럼 이 예시를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빈칸이. 그 다음, 본문 속에는 무조건 정답의 힌트를 주는 문장이 있어. 쉽게 말하면 빈칸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묻는 게 아니야. 힌트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고, 전후 문장에서 반드시 그 흐름을 통해 답을 찾아야 돼. 또, 어떤 특정한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이것도 역시 전후 문장의 흐름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은 정리를 내려보면 단락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 빈칸 문제를 잘 풀고 싶다 하면 단락의 구조, 단락의 구조란 주제문과 주제 부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제문과 주제 부연문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빈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자, 이 네 개를 이용해서 한 개의 단어를 찾아라 하면 뭐가 와야 될까? 과일이 오겠지. 맞지? 이 과일과 같은 것이 빈칸이 된다는 거야. 물론 어려울 때는 배, 이 자리에 빈칸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게 이제 어려운 거겠지. 앞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건 약 추상적인 의미고 이거는 좀 넓은 의미지. 그럼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의미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주제 부연이 되고 여기 있는 과일이 뭐가 되겠어? 주제문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열어놓고 우리가 내려가서 자, 여기 한번 볼까? 일단 빈칸은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읽어야 돼. 그럼 선택지에서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어. 이렇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 공통된 단어가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가 있겠지. 그리고 베트남 월 이거는 고유명사제. 고유명사는 보통 예를 들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심리적 여행. 그 다음 temporary 하면 동시대의 civilization 문명인데 요건 Z가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봐. 1번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각색 적용이겠지. 소설에 대한 영감에 대한 출처, 근원. 그럼 분명히 이거는 소설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충실한 묘사. 그 다음에 vivid는 생생한, dramatization 하면 극화를 얘기한다. 심리 여정에 있어서의 생생한 극화. 그 다음 critical, 아주 중요한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라. 여기에 있는 녀석이 핵심어가 되고 여기가 화제가 되거든. 그럼 분명히 여기 답이로 뭐 어떤 것이 들어가든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는 거야. 이 문장이.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읽어야 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빈칸을 읽어봐야 소용없어. 자, 그럼 읽어볼까? Apocalypse Now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세팅, 배경을 준다. 이거는 contemporary, 동시대적이다. 그것이 release는 발표가 되는 시기에 거기에 맞는 동시대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주면서 청중들이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identify 하면 동질화 시키는 거야. 그 주제와 훨씬 쉽게 뭐보다 그들이 이때는 가정법이겠지. 여기 if가 있고 여기 had been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영화가 뭐뭐 했었더라면 그들이 뭐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게 맞지? 자, 더 쉽게 그 주제와 동질화 시켜 나갈 수가 있다. 됐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영화란 얘기도 나와. 그럼 분명히 무슨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를 얘기하겠지. 그럼 이 영화가 뭐뭐 했더라면 했었을 것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분명히 가정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찾아보자.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이 자리가 과일이 온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이 오겠지. 네가 그걸 기억을 하고 기대를 해야 돼. 자, 볼까? 첫 번째. 아포칼립소 나우. 이거는 영화다. 이 영화는 만들어지고 감독이 누구냐면 포드 코폴라라는 감독이야. 근데 이 영화가 얻은 것은 widespread는 아주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거기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 영화는 각색을 한 거야. 누구? 소설입니다. 코네이드의 소설, 바로 Heart of Disease라는 이 소설에 대한 각색이다. 이게 첫 번째 힌트야. 자, 이 영화는 아프리카 콩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말에. 원본의 소설하고는 unlike는 좀 다르게 아포칼립스 나우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다. 그것도 베트남 전쟁 동안에. 그러면 이 배경은 시간의 어떤 배경과 시간의 기간 또는 다이얼로그, 대화
뭐 이런 것들이 incidental, 동일한 어떤 세부적 내용들이 변화를 줬지만은 처음에 콩고라 그랬지. 하지만 베트남이잖아. 변화가 생긴 건 맞지, 그지? 하지만 근본적인 이야기나 그 주제, 바로 아포칼립소에 대한 나우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주제는 똑같아 이 말이야. 바로 Heart of Disease에 대한 주제와 똑같아. 둘 다 묘사합니다. 실질적인 여행을 묘사하는데, 자, 뭘 묘사하느냐면 바로 중심적인 배우의 mental,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의 여정,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강을 따라 바로 이 커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프론트를 직면하기 위해서 강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가장 나쁜, 문명에 있어서 가장 나쁜 부분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소에게 동시대의 같은 시기, 이것이 출시될 때 그 시대와 동시대의 같은 어떤 배경을 줌으로써 청중이 이해를 하고 그 주제와 동일시할 수가 있었다. 더 쉽게.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 말 아이가. 맞지?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원래 소설, 이 소설을 각색을 했다 그랬지? 원래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였던 거지? 아프리카 콩고였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간 거야. 맞지? 캄보디아로 가서 그 둘이 실질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 근데 쉽게 보면 봐봐. 여기서 같다라고 했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야기나 주제는 같다. 둘 다 뭘 묘사하고 있다? 정신적인 여정, 영혼에 대한 여정을 묘사를 하고 있고 반영을 해. 결국 이거는 바로 가장 문명의 최악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영화가 소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글자 그대로의 어떤 각색이 제시가 되었다면, 그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동일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게 그 주제를 경험하고 동일시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소설하고 좀 다른 어떤 형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경험하고 동일시 하기가 어려웠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소설에 대한 각색, 그 소설에 대한 각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독자들이, 즉 관객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 1번에서 보면 바로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각색, 그 각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거보다 아마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드는 게 요거잖아. 그래서 아까 쌤 얘기했던 게 이게 사과야. 이게 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복숭아가 되는 거야. 그럼 니 한번 생각해봐. 자, 사과, 소설에 대한 각색. 근데 그 주제는 똑같았어. 그것이 결국 뭘 반영했냐면 정신과 영혼에 대한 여정을 반영했고 문명의 최악의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영화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 청중은 경험과 동일시하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여기가 과일이 되는 거야. 사과, 배, 복숭아 내용. 이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옮기면 소설 내용 그대로를 각색해라. 알겠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뭐로 삼자? 주제문으로 삼아. 그리고 앞에 내용은 니한테 이런 예를 제시한다는 거야. 네가 이 예를 적절하게 잘 전체적인 개념으로 통합을 해야 돼. 그래서 답을 찾아와야 돼. 알겠나?